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힘드시면 우리 부총리 좀 잠깐 나오시죠. 네, 경제 업무와 또 총리 권한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짧은 게 몇 가지만 현안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 아파트에서 택배 노동자와 관련된 지하 주차 공간을 이용하라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또 관련 부처에서 나서서 이게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와 주민 간에 직접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택배 회사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플랫폼 노동자한테 떠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그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사 간에 그다음에 아파트 업체 그 주민들 간에 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뭐 지자체든 정부든 관련되는 부처에서 최대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파트 주민협의회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는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chung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노동자들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은 도리어 제일 관련 업체인 회사가 빠진 게 좀 제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택배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PT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뭐 부총리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주요 기관, 국내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 겁니다. IMF도 OECD,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원 등등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평가한 것보다 최근의 평가가 많게는 한 뭐 1.5% 포인트에서 한 0.5% 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이거 PPT 내려주시고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PPT 내려주세요. 예, 의원님 정부가 사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3.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중의 전망치보다도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물론 백신 보급도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또 우리 경제도 그런 회복 흐름세가 이어져서 제가 보건대는 올해는 3% 중반대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기관들은 지금 의원님 보여주신 것처럼 3.9%, 4%까지도 보는 전망 기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2020년, 2021년 2년간의 기저효과 때문에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한 1.3%로 저는 이것도 한 1.5%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1.5% 정도까지는. 그래서 다른 선진국 그룹의 그 0% 초반대에 비해서는 한 1% 가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GDP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 되게 한국, 미국, 호주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특히
이 산업 활동을 관련된 선행 지표 또는 이 동행 지표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후행 지표까지도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선행 지수, 동행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그 선행 지수와 동행 지수가 많이 개선이 돼서요. 이것이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경제가 3% 중반 정도의 회복세를 견지한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산업 활동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수출입 동향이 매우 좋죠. 네. 예.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그 전통 산업 우리가 그 중화학공업들, 그러니까 화학공이나 자동차 분야, 반도체는 물론이고 최근에 벤처 쪽에 IT 벤처 쪽도 상당히 그 좋게 잘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시죠? 예, 특히 뭐 수출이 대개 뭐 4월달에도 20% 이상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그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행 지표가 그 이번 달 들어와서 13개월 만에 지난 3월에 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취업자 수가. 이것은 고용 그 후행 지수 특히 그 고용 동향이 여전히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고용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1년 이상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가 3월달에 플러스 31만 4천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저는 4월, 5월에도 계속 그 취업자 증감 추세는 견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개 고용 지표가 후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이렇게 눈에 띄게끔 실 현장에서 일자리가 체감적으로 안 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도 그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 거시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사실은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2010년도 그 금융위기를 넘어섰을 때부터 나타났고 코로나 때문에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양극화가 가파르게 해소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소위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그 타격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용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보강하는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 성장이 한 국가의 경제 상태는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경제 상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건 미국 자료지만요. 불평등 양극화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코로나부터 해서 경기 침체 최근에 회복되는 양상인데 검은색으로 좀 높게 올라가는 것 분야는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나 테크놀로지 산업 쪽이에요. 반면에 그 빨간 곡선이 나오는 거는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그 요식업 이런 쪽의 서비스업 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뭐 별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국의 이게 좀 긴 자료인데 2007년과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건데 금융자산만 갖고 양극화가 확산된 겁니다. 즉 하위 20% 이하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묘하게도 20% 구간, 20에서 40 구간, 뭐 그다음에 60 구간, 80 구간, 그다음에 최상위 탑 1%를 보면 자산 규모가 금융 자산이 클수록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적을수록 덜 벌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하고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소득 양극화에 집중돼서 관찰이 됐는데요. 의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이 자산 양극화가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이번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정부가 별도의 이렇게 추가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문제는 그 부동산 자산이 특히 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금융 자산보다도요. 네네. 예. 그 다음 그 PPT 보시면 이게 뭐 약간 그 소위 피케티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 약간 그 변형된 건데요. 국민 순소득 대비 국민 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얼만큼 많으냐인데 우리가 그 2000년도 한 6배 정도 됐어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근데 지금 9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대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과 금융 시장에 접근하는 금융 자산에 접근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결국 저와 같은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평등이 가져오는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또 불평등이 야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첫째는 정부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죠. 피어슨 상관관계 예수라고 아시죠? 예. 결국은 경제 성장하면 정부 신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불평등이 악화되면 정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이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뭐 시장 기구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정부의 역할에 있는데 정부가 그와 같은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신뢰 훼손이 커지기 때문에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귀결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은 시장의 역할이라면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의 관계자로서 굉장히 국민께 송구스럽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당면한 과제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불평등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거 동의하세요? 예, 그는 이론적으로는 제기가 된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이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여러 가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뭐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IMF 최근에 21년도에 나온 성장 불평등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도 지난 80년 이후 30년간 진위 계수하고 성장률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고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불평등이 경제 성장률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단순히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서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 불평등이 심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대 간 갈등, 뭐 젠더 갈등, 또 지역 간 갈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핵심은 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뭐 불평등 양극화 해소가 돼야 장기적인 성장도 이루고 또 사회 통합도 이루고 갈등 해소도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역점을 두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빨리빨리 이제 PPT만 보시면 우리가 한국 노동 소득 분배율과 진위 계수 이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PPT 보여주시면요. 그다음에 이 양극화 다음 지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다음에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 물론이고 서비스업 분야까지 다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빠지고 덜 나빠진다면 좋아질 때 회복은 대기업이 훨씬 좋아지고 중소기업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양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를 보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금융과 비금융 부분, 제조업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산소득과 임금소득 간의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이 우리적 사회적 갈등,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양극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정책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이 소득, 저소득층과 고소득 간의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격차 해소,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차별 해소 이런 쪽에는 정부가 나름대로 좀 역점을 두어가려고 생각했는데요, 해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데 의하면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는 금융과 비금융이라든가 또는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이라든가 세대 간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폭넓게 정책 대안을 좀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제가 소득 5분위별 근로 경상소득 이 증감률을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을 했죠. 금년에 또 1차 추경 편성했고, 근데 보면 이 PPT를 보면 근로소득과 경상소득은 결국은 자산과 정부에 의한 이전 소득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근로소득에서는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굉장히
감소가 큽니다. 분기별로요. 그러나 이전 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에 가서 회복이 좀 돼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 저희가 전국민 지급 그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굉장히 높게 소득 그 이전 소득에 따른 소득이 올라갑니다. 가계 소득이. 보시죠? 네. 자, 이 얘기인즉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힘들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다음에 재정의 확장적 재정을 통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OECD나 IMF도 동일한 권고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저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처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국가 지원의 국가적 역할이 뭐 저희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일부 야당에서 국가 부채하고 국가 채무의 구분 없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국가 부채는 뭐 저희가 한 850조라는데 그때 국가 충당 채무라고 하는 거 같이 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발표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서 그 규모는 약 충당 채무가 약 1,1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하면 2,000조가 되는데요. 네. 흡사 2,000조가 모두 다 국가 채무인 것처럼 사실 잘못 알려져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충당 채무는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연금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은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것이라는 돈. 그렇죠. 이만 1,000조 정도가 이런 류의 돈이 1,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다 국가 채무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국가 채무하고 재무제표상의 그 어떤 충당 채무하고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나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1,985조 중에서 이 중 1,044조는 연금 충당 부채죠. 사실상 나중에 연금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채무 이걸 만약에 제가 한 은행, 우리 시중은행을 하나 예를 들게요. 그 현재 국민은행의 총 부채가 580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여기에 왜냐하면 고객이 맡긴 돈 340조 원하고 대출자가 은행에 갚아야 될 대출 채권 규모가 380조 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흑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 합쳐서 부채라고 얘기해 버리면 은행은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국가가 갚아야 될 규모는 한 900조 원대죠, 지금요? 예, 정확히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819조고요. 네. 저 국가 재무제표상의 부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확정 부채는 717조. 네. 나머지는 이제 비확정 부채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 충당 부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비확정 부채 이것이 1,267조고 그 중에 약 1,045조가 연금 충당 부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전혀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안 낸다. 제로가 됐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예상되는 돈이 이제 1,045조란 뜻인데요. 아마 그런 거는 국가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하고 재무제표의 관점을 이해하라는 측이지 이게 실제로 국가의 채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 혹시 아세요? 정부 부채가요. 노무현 정부 끝날 때 26.5%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 7위가였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37.1%, OECD 국가 중 6인데 10%가 늘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요.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는 42.8%로 다시 OECD 국가 중 7위가 됐습니다. 부채 규모가. 이건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5% 늘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 시점 지난해까지 43.9%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요. 이게 그 OECD 국가 중 5위고요. 박근혜 정부 말에 대비해서 1.1% 포인트 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D1, D2 해가지고 여러 가지 IMF와 OECD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틀려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는 IMF로 통계를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OECD 통계로 본다면 저도 얼핏 그런 통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지난해 우리가 많이 좀 그 국가 채무가 는 것까지 감안하면 금년에 한 47% 가량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그 박근혜 정부 말에 대비해서 5% 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매우 비상적 상황에 비해서도 크게 늘지 않았다 봅니다.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 각국에 보면요, 지난해 많이 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직접 지출이 15.9%입니다. GDP 대비. 미국이 25.5%예요. 한국 같은 경우 4.5%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GDP 대비 일반 재정 수지 규모 보면 작년에 우리가 일반 재정 수지 규모가 마이너스 4%인데 미국은 15%나 넘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 마리 토끼, 국가 재정과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경제부총리 입장은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재정에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했고 또 사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재정 상황도 감안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정의 감당 능력과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지원 필요성을 잘 균형 있게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제가 정책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 지출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있죠. 네. 그것처럼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불평등 완화 예산, 완화 지수 예산 이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성인지 예산은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도입을 한 바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관련 지수라든가 또는 불평등 관련 예산형 같은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걸 도입하기로 한다면은 작동이 돼야 될 테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그렇게 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지 첫째, 또 분류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할 때 그게 얼마큼 성 격차 해소에 효과가 네. 있는지 반영해서 그 성인지 예산을 평가하듯이 네.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그 예산 지출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서 양극화 불평등 완화 지수 예산을 좀 제도를 좀 도입해서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느 것이 사실 정부 예산에 저는 대부분이 양극화에 기여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우리 예산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가 가장 국가적 과제, 사회적 통합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관련된 정책이나 법의 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